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화학과 이창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교수 혁신 그룹이 있음에도 저희 과제를 우수 과제로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학교에 오고 나서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과 직원분들, 학생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고 그러네요. 네, 저희 교수혁신그룹은 네 분의 교수님 참여하셨는데요. 교양대학의 송다중 교수님, 경제학과의 정우성 교수님, 국어국문학과의 김소영 교수님, 그리고 화학과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교수혁신그룹에서는 자유전공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지원을 해야 되며 학교는 또 그렇게 교수님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시간 관계상 전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전반적인 교수 혁신 그룹에 진행했던 개요와 제가 주도해서 수업했던 그 수업 사례를 발표하면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자율전공과 자유전공 말이 많이 헷갈리시죠? 개념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체계적인 지원하에서 각자 흥미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로서 관련 용어는 전공학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무전공제, 자율전공학부, 광역화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호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모든 대학들이 점점 그 자유전공으로 입학하는 비율을 늘리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학교 그리고 교수님들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여자대학교는 유형 1번의 자율전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형 1번이라고 하면은 신입생 때 전공학과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1학년을 다닌 후에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해서 진입하는 유형입니다. 이때 저희가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선택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소속감입니다. 자율전공학부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교를 들어올 때 학과를 선택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1학년 때부터 나는 우리 학교 화학과야 아니면은 나는 우리 학교 무슨 학과야 이런 소속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자율전공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최근 신입생들의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미 다른 곳에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율전공학부 신입생들이 학교 선택과 전공 결정하는 동기들을 한번 알아보면은 대학을 선택하는 동기는 합격 가능성과 취업 전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 자유전공학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던 바와는 조금 상이한데요. 합격 가능성과 취업 전망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게 된 것은 자유로운 전공 선택을 하고자 했던 게 이제 전체 51건, 케이스로 따지면 81% 가장 높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합격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학 몰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대학 몰입이라는 것은 소속감과 마찬가지로 내가 학교에 얼마만큼 몰입을 하고 있냐 그리고 학업에 얼마만큼 몰입을 해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전공 학부생의 대학 몰입의 항목을 보시면은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치, 그 다음에 취업 및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육. 그래서 이것들을 학교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학교에서 얼마만큼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학적 관점으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화학과라서 사실 그래프 보는 거는 잘 못하지만 한번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저도 그렇지만 MZ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세대별 인구 분포를 보시면은 MZ세대가 전체의 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2000년도에는 MZ세대, X세대 이렇게 이 세대들의
근로소득의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말은 2000년대 초반 때는 20대부터 이제 이전 세대 어른들까지 일하는 거에 대한 근로소득의 격차가 없었다는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 근로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똑같이 일을 해도 어른들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라는 그게 통계적 수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 부채도 많아지고 원인도 많아지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뭐 주택 마련이라든가 그런 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조금 더 멋있게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제가 화학과라서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고자 많은 이제 학생들, 신입생들 아니면 이제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다가 이제 웹툰의 소비 경향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웹툰 많이 보는데요. 저작권 문제로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죠. 전지적 독자 시점, 메디컬 환생. 이 세 가지 작품의 공통점은 바로 회귀라는 것입니다. 회귀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지식, 그러니까 미래에 돈이 될 수 있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기억을 한 상태로 그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기억들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귀물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 회귀물은 되게 옛날에도 유행을 했는데 이제 앞에 계신 교수님들 백투더퓨처 영화 기억하시죠? 그것도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도 유행했던 것이 또 지금 돌아오는 것처럼 회귀물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열심히 일해도 이전 세대가 일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좌절감 플러스 뭐 알 수 없는 미래 다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회귀물에 대한 소비 경향이 모인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요즘 세대의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안도의 원인이 취업의 불확실성과 전공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에 오면은 자기가 전공했던 과목을 다 똑같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한 학과에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인서울대학교인 만큼 학생들의 성취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비교가 되니까 성적도 떨어지고 뭐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3번의 이 자율전공학부 관련 비교과 교과 개설 현황은 이제 타대학과 저희 본교의 사례를 나열해 놓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24학년도 2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수업했던 사례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통계인데요. 학생들의 수강생 수랑 성적은 저희 가우스 분포를 보이기 마련이죠. 근데 이 가우스 분포를 보이는데 학업에 대한 학업 성취, 그러니까 좋은 학점을 받은 거에 대한 성취는 당연히 학점이 좋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이 다 이거를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 학교들이 좋은 성적을 주고자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의 미래에 내가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A뿔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학생들이 너무 그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화학에 대해서 배우는데 너무 화학인 거 말고 좀 화학 곁다리에 있는 거를 배워보자. 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수업인데요. 학교에서 실제로 배우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접할 일이 없는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과에서 진행하는 교과의 커리큘럼을 대충 이렇게 해봤는데요. 학문적 심화도 및 연관성이라고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실존하는 그래프는 아니고 제가 나름의 생각으로 만든 그래프인데요.
화학이라는 학문이 있으면은 일반 화학 정도가 심화도도 이렇게 깊지 않고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화학, 무기화학, 나노화학, 재료화학으로 갈수록 심화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학문의 심화도가 올라가면 난이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재료화학, 분석화학, 기기분석화학, 제가 이제 분석화학 전공인데 기계공학이랑 또 연관이 아주 희미하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화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화도는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이죠.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뭐 상담도 많이 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또 그려봤는데요. 이제 화학 전공 학생 대상으로 화학 전공 과목에 대한 이러한 그래프인데 조금 보기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공 지식 습득량입니다. 전공 지식 습득량은 내가 화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갖춰져 있는가를 이제 상대적인 지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1학년 때는 당연히 전공 습득량이 적죠. 그래도 화학과를 선택해서 들어왔고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배워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될수록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수록 학습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학업 성취도도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막 썩 잘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업 몰입도도 그렇게 썩 잘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엄청 올라가는데 학업 성취도는 그렇게 잘 안 올라가고 몰입도도 떨어져서 공부에 집중은 잘 안 되겠고 미래는 걱정되고. 근데 이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이 재료화학, 분석화학, 기기분석화학, 기계공학까지 가는 이 루트에서 기계공학 관련 과목에서는 1, 2, 3학, 4학년 학생들 다 뒤져봐도 관련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거의 똑같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학습 난이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뭐 사실 저도 기계공학은 잘 모르는데 학생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잘 모르겠으면 우리 GPT한테 물어보자. 챗 GPT가 알려줄 거야. 하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취도가 훨씬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화학과 관련이 전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분석화학에서 다루는 기계들을 이 기계공학적인 관점에서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문 하나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이고요. 이 논문은 케미컬 에듀케이션 저널에 올라간 논문이고 전기화학 기계를 만드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만 보면은 누구나 이 기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화학 교육 저널에서 나온 저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뭐 회로도가 나온다거나 코드가 나온다거나 막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학생들이랑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이 이래? 이제 화학과 전공하면 저런 그림 볼 일이 전혀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GPT한테 야 이거는 어떤 장비야? 이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물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견적서도 받고 이렇게 재료도 실제로 구매를 해보고 조립을 해보면은 이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기판에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꽂는데 처음에는 되게 막 어설프게 막 이렇게 못나게 꽂았어요. 근데 학생들이 계속 스스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컴팩트하게 탁 이런 기계 장치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딩을 배운 학생이 아무도 없음에도 나와 있는 기본 코드를 가지고 GPT하고 수정을 하면서 툴로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서 마지막에는 실제로 작품이 작동하는 것까지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학생이 강의평가에 한 줄을 남겼는데 생소한 주제이지만 직접 찾아보면서 알아가고 익숙해지는 재미가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각 팀의 진행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전공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지만 새로운 수준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새로운 분야를 통해서 성취의 경험을 누적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기계공학으로 이렇게 분야를 약간 틀었던 거죠. 그래서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해서 전공 지식의 정리와 자립심을 주는 거가 저의 이제 강의에 대한 총평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수업 말고도 저희 학교의 전공 교과, 비교과 과목으로 훌륭히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미 그런 신입생 MZ 세대들을 위해서 잘 파악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저희 혁신그룹에서 내놓은 결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A부터 H까지 이런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그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 학업 몰입도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교수법 그리고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전공 탐색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게 전공을 선택하기 전 1학년 기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수님들, 직원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센터 서윤경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희는 항상 묻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할까? 예. 이 질문은 사실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될지 결정되는 순간 그분은 이제 일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해야 할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프로젝트 교양 과목 확장형 수업 계획서 개발과 티칭 포트폴리오 시스템 개선에서는 이 누가 해야 할까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오늘 발표에서는 두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통해 단순히 누가 해야 할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확장형 수업 계획서 개발과 티칭 포트폴리오 시스템 개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사실 다른 사업인데요. 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이었던 것은 이 수업과 관련해서 타 부서 업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지원팀, 정보전산팀, 교양대학 등 교수학습센터에 있는 이제 제가 이 일을 이제 주로 추진을 했지만 이 수업 관련해서 타 부서와 이제 긴밀한 연결 관계가 필요했고요. 그다음 이 두 사업 모두 교수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당연히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는 업무였기 때문에 참여자는 교원이었고요. 또 이 교원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전 참여 경험에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교수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사실 제가 여기 서울여대에서 교수법 지원을 전담해서 맡고 있는 동안 한두 번 뵙기 어려웠던 한두 번밖에 못 배웠던 교수님들도 계실 만큼 이 참여 편차가 굉장히 이제 크다는 것이 이 두 개 사업의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누가 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이 다소 좀 이렇게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서 좀 긴장하신 분도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나한테 하는 소린가 싶은 그런 느낌도 받으셔서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 누가 하는 일인가의 질문이 사실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를 잘 저희가 모아서 또 힘을 합쳤을 때 협력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 추진 단계에서 유관부서 담당자와 연석회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참여자인 그 교원들의 경험 분석이 충분히 수행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사업의 방향성들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확장형 수업계획서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확장형 수업계획서의 개발은요, 이
지금 현재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자율혁신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육 강화 분석 구축 영역에서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그 꼭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애초에 이제 그 이름은 확장형 수업계획서 모형 개발 연구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사례 분석이나 자료 수집들이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수업 계획서가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확장형 수업 계획서 모형 도출을 위해서 내부에 계신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외부 자문을 통해서 좀 더 타당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또 필요한 수업 계획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형 수업 계획서 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이 확장형 수업 계획서의 목적은 사실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과 현재 우리 대학에서 운영 중인 교양 교육이 어느 정도 정합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실 확장형 수업 계획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역량과의 어떤 그 관련성을 저희가 분석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 교양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담고 무엇을 목표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 교양 과목 운영하고 있는지를 이제 교수님들이 자세히 좀 서술을 해주실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확장형 수업 계획서 모형을 개발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제 그 연구팀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 또 관련 부서와 함께 연석회의를 좀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이제 진행해야 될 것인가 그 실행 절차들을 논의하였고, 그 뭔가 모형이 만들어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이제 교원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교양 과목에서 또 학생들의 요구도 있으니 좀 자세한 그런 수업 계획서 그리고 또 핵심 역량과의 관련성을 교수님들이 한번 분석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 설명회를 거치면서 저희 사업의 방향을 상당히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들께서 처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결국 참여를 교원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 교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계속 지속할 그 방향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설명회 이후에 사실 운영 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하고 보완해서 틀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확장형 수업 계획서가 지금 보시면 이 확장과 상세로 구분을 했는데요. 당초 저희가 개발했던 모형에는 이 확장과 상세가 합쳐진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 교양 과목의 이 수업 계획서가 이 핵심 역량과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사실 자료로 제공을 하고 학생들도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핵심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또 함양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학습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업 계획서가 너무 간단해도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있지만 수업 계획서가 너무 자세해도 그것으로 위압감을 느껴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는데 꺼리게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교양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그 설명회에서 나왔던 그 단어 그대로인데요.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존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학생들의 그 인식이 이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교양은 조금만 힘들게 해도 다음 학기 폐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픈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그런 노력이 혹시라도 이 상세 수업 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런 그 교수님들의 그 상황을 잘 반영을 해서 이것을 상세 수업 계획서라고 하는 이제 학생들이 충분히 봐야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자세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그다음 핵심 역량 관련된 그 정보들은 따로 연구 분석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확장을 구분해서 이 확장과 상세로 구분해서 이 양식을 만들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장형 수업 계획서를 이제 용어를 다시 바꿔서 수강생에게 배포하는 상세 수업 계획서와 그다음 데이터 분석용의 과목 운영 개요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3개 학기 정도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핵심 역량과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과목 운영 개요소가 총 99개 과목 강좌에서 이제 제출이 되었고요. 상세 수업 계획서는 이제 90개 과목 강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90개 과목에서 제출이 되어서 이 상세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신 교수님들은 이제 그 중에 또 일부 내용들을 정리해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배포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과목 운영 개요소는 현재 이 관련된 그 연구팀이 계속 지속해서 그 내용을 이제 분석해서 곧 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이 확장형 수업계획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존의 교수님들이 작성하시던 그런 수업계획서와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과목 운영 개요서 작성을 위한 핵심 역량 어휘 사전을 개발하기도 하였고요. 관련 워크숍이나 뭐 작성 샘플을 제공한다든지 충분히 이제 교수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 보시는 이 핵심 역량 어휘 사전은 아마 전국에서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연구팀에 이 관련된 전문가가 계셨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의 한승희 교수님 저희가 이제 그 연구팀 내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핵심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워딩들을 추출을 하고 이제 그것을 샘플을 제공을 해서 교수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원하였고 학생 설문도 이제 매 학기 진행을 하면서 핵심 역량 상세 수업 계획서를 제공한 그런 수업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이제 향상되고 있는 점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보시는 이 상세 수업 계획서의 요소는 앞으로도 이 교양 과목에서 계속 교수님들이 좀 참고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 요소를 도출하게 된 그런 데에는 학생들의 그 요구가 반영이 되어서 이런 요소들을 이제 도출을 했고 필요한 정보들을 교수님들이 제공하실 예정입니다. 티칭 포트폴리오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 티칭 포트폴리오 시스템 개선 또한 역시 이 혁신 지원 사업 관련된 이제 하나의 꼭지였고요. 이 티칭 포트폴리오가 저희가 2012년 정도부터 이 종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데이터 중심의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 성찰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처럼 여러 부서의 협력과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또 참여 교수님들의 어떤 경험 분석을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CQI 보고서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이 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가 교수님들께 어떤 수업에 대해서 새로운 면들을 분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티칭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한 상태이고요. 교수님들께서 현재 지금 여기에 이제 티칭 포트폴리오를 작성 중이십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저희가 강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현재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를 이 티칭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비율이라든지 성적 분포와 관련해서 등급별로 등급별 그 성적 등급별 전공 분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보여드리게 되고요. 또 강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강의 평가를 교수님들의 개인 이제 강의 평가 결과를 최근 3개 학기를 비교하거나 문항별 응답 분포, 그다음 문항별 평균 비교, 뭐 학년별 평균 비교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하였고 그것이 이제 교수님들 어떤 생각을 좀 고찰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CQI 보고서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크게 5개의 탭으로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성적 분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등급별로 뭐 전공별로 학생들의 그 분포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시각화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고요. 강의 평가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최근의 경향,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데이터일 텐데 문항별로 어떤 응답이 있어서 그 평균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서 교수님들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종합 고차를 작성을 하시면 기존 학기에 작성하셨던 내용들을 다음 학기에 다시 불러와서 보면서 다시 비교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그다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존 티칭 포트폴리오는 사실 전임 교원만 작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이제 이 CQI 보고서로 저희가 확장을 좀 하면서 이제 비전 전체 교원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이 CQI 보고서, 그러니까 티칭 포트폴리오는 사실 이 클래스와 연동해서 접근 편의성을 좀 더 높일 예정이고요. 이 수업의 질 관리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수업을 앞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사실 여러 부서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과라도 만들어낼 수 있었어서요. 그동안 많은 부서에서 협조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SI교육센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SI교육센터는 우리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추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2019년 9월에 설립되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1, 2주기 동안 SI교육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추진 전략별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SI교육센터에서 수행해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각각의 사업을 체계화한 결과물로서 SI 인증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I교육센터는 서울여대 SI를 실천하는 사회혁신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혁신, 즉 SI 교육과 서비스 러닝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란 사회혁신을 추구하거나 또는 실천 또는 실행하는 사람으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데요. 그러하기에 서울여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떤 전공이든지 어떤 진로로 나아가든지 사회혁신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중요한 수행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SI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크게 교과와 비교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SI 교육센터에서는 SI에 관해 배우는 교육, 그리고 SI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 그리고 실제 SI를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교육으로 구성하여 핵심 교과를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특별히 SI 교육센터에서는 교과목을 개발할 때 학생들이 SI를 이해하고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실제 과제 기반, SI 네트워크 기반으로 교과를 개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해결하여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혁신 사업을 통해 전공 연계 SI 교과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SI 교육센터에서는 또한 SI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 사업 1, 2주기 동안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요. 그 가운데 지속 가능하며 교과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심화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하나하나 구슬을 만드는 것에 비유한다면 다음으로는 이 구슬을 잘 꿰어서 보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교과 비교과 연계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이러한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 서울여대 사회혁신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과정별로 이수할 때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여대 사회혁신가 인증제란 방금 보여드린 우리 대학 SI 교육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에 제시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인증 기준에 부합한 자를 서울여대 사회혁신가로 인증하는 제도로 해당 학생은 학위 수여식 때 인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인증제를 통해 학생들은 체계적인 SI 교육을 학교는 체계적인 SI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SI 교육 참여 결과와 발전 과정을 공식적으로 학교로부터 인증받음으로써 다음 단계 진로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혁신사업 기간 동안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실제 SI 관련 기업에 취업을 했거나 또는 SI 관련 창업을 했거나 또는 사회혁신 관련 기관에 취업에 사례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은 의미 있는 혁신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월에 예정된 학위 수여식 때도 또 한 명의 학생이 사회혁신가로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 학생의 경우 전체 인증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I 교과와 비교과에 일정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이수 기준에 충족하였습니다. 특별히 SI 교육센터에서는 일정 교과를 이수하였을 때 보시는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SI 교과를 이수하였을 때 사회혁신 마이크로 전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학생의 경우 SI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서울여대 사회혁신가로 인증을 받게 되었고 또한 동시에 사회혁신 마이크로 전공을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졸업과 함께 사회혁신 전문 컨설팅 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학생 성장 시스템 내에 인증제를 안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혁신사업 1, 2주기 기간 동안 SI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인증제 확대 운영을 목표로 다음 혁신사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SI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데이터 혁신실과 사회혁신 역량 지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인증제 기반 교육 모델을 대외 확산함으로써 서울여대만의 SI 교육을 브랜드화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인증 과정 이수 후 학생들이 서울여대 사회혁신가로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증제 그 후 과정에 대한 고민은 향후 과제이자 추진 방향 중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SI 교육 체계화를 위해 지원해 주신 여러 관계자님들, 특별히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SI 교육센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최혜린입니다. 2024년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 저희 학과에서 진행한 산학협력 전공 특성화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서울 내 여자대학 중 최초로 설립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첨단학과로 2021년 첫 학생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학과 인재상의 핵심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보유로 잡아 사회과학부터 컴퓨터 과학을 아우르는 교육 과정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학과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년별 목표를 잡아 목표를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맞춰 설계하여 1학년 때에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에 대해서 학습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흥미를 유도하였습니다. 2학년 때에는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시각화에 대해 학습해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본 소양을 쌓게 됩니다. 3학년 때에는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데이터 모델링과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으로 아웃풋을 내도록 유도하였으며 4학년에는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각자의 목표에 따른 교과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맞춘 트랙에 따라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는 없는 사회과학 개론 과목이나 마케팅 과목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저희가 가진 인재상에 걸맞는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산학연계 교육 설계의 기본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학문 특성상 사회 문제, 산업과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과목에서 기업이나 현업 전문가의 참여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 설계 과정에서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실무자 수준의 역량을 가진 팀 플레이어를 양성하는 지속 가능한 산학연계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기업에서는 경력 있는 신입을 찾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를 해석해 보면 두 가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업 업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업무 지시를 내렸을 때 빠르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느 정도 수준의 사회생활 경험으로 기본적인 사회적 매너를 익히고 있어서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멘토링,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의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기업에서 인턴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실무자 수준의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커리큘럼 내 직접적으로 인성, 사회적인 매너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고 발표, 토론, 팀 프로젝트 등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제공하고 또한 학생 간뿐만 아니라 교수 그리고 현업 전문가와 다양하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사회적 매너를 잘 익힌 팀 플레이어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기업과 협업하며 강의를 구성했을 때 경험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을 모집해서 커리큘럼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이제 한 차례만 이제 지속되고 만약에 이제 한쪽에서 불편감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지속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이제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로 인해서 저희 대학이 누리는 가치가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기업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서류 작업,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 요소들은 운영하는 교수도, 참여하는 기업도, 그리고 학생도 모두의 재참여 의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요소는 최소화하고 핵심적인 아웃풋 도출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을 때는 장기적인 관계 유지의 가장 효과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의 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담당자가 대학의 패컬티로 조인하거나 조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 또 학생이 기업에 취업해 향후 산학 활동에서 다리가 되어주는 등 산학이 원팀이 되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가 구성한 교육 체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교과과정위원회가 있고 이 교과과정위원회 위원들을 토대로 특강, 멘토링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이러한 서로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인턴십과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순환하는 환류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저희 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혹은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을 섭외해 학과의 교과과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 위원분들께 커리큘럼에 대한 의견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교과과정위원회에 참여 중인 현장 전문가가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멘토링에 참여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고학년은 기업의 실제 문제를 다루는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과 학생 간 수년에 걸친 지속적으로 쌓은 유대감은 상호의 높은 이해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이제 인턴십을 유도하고 또 더 나아가 취업 연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산학연계 프로젝트,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 학과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과정을 경험한 현장 전문가들이 다시 교과과정위원회에서 보다 유의미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과의 교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환류 체계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상세한 교과과정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학년 때 데이터 전처리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2차례 실제 기업에서 준 주제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머신러닝 과목에서 기업의 전문가분들께 멘토링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3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과의 좀 더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진로 탐색 과목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전문가가 세미나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과 창업이라는 과목에서는 기업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실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도출해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학년 때는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쌓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기업과 8주간 매주 미팅을 진행하여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이 4학년 때 진행하는 산학연계 과목을 위해서 캡스톤 디자인을 4학년이 아니라 3학년 때 마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학년 때부터 이 캡스톤 디자인을 시작하게 유도해서 1학년부터 3학년간 꾸준히 계속 고민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 과정이 잘 운영이 된다면 이제 4학년 후반부에는 각 기업에 인턴십을 참여하거나 취업하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첫 산학연계 프로젝트 과목이 진행이 되었고 5개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에서 저희 프로젝트 수행한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직 저희 학과 설립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드린 환류 체계가 한 바퀴 정도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교과과정위원회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관련성을 가진 기업의 대표 등 이제 실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주거나 혹은 채용을 하는데 권한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 학과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공 역량의 중요도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보다 상세하게 의견을 구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의견을 주셔서 이 의견들은 실제 교과 과정에까지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으로 실제 교과목의 교과과정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분들께서 저희 진로탐색 과목에 참여하여서 세미나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 세미나에서 특강을 해주셨고 이 과목은 실제로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1학기 때 이 세미나에 참여했던 기업 중 몇 곳에서 실제 기업에서 시간이 없어서 시도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테스트 해보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서 산학연계 프로젝트 과목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목은 집중 이수제로 8주간 강의를 진행하여 매주 기업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아마존 코리아에서도 참여해 주셔서 아마존의 SA 분들의 멘토링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여담이지만 이때 이제 아마존 SA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학생들의 아웃풋에 놀라시면서 아마존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번 해줄 것을 초청하셔서 저희 학생들이 가서 발표도 하였습니다. 이제 초대해 주신 매니저 말씀으로는 이제 그런 세미나에 아마존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는 보통 박사급 정도가 참여하는데 이제 학부생은 최초로 초청받아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표는 이제 산학연계 프로젝트 종료 후 받은 피드백 서베이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처음으로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재참여 의사가 이제 없다고 응답하시면 어떡하지?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제 긴장한 상태로 서베이를 보내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참석한 5기업 모두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의견을 보시면 학생들에 대해서 극찬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마무리한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곳 중 3곳에서 프로젝트 수행한 학생 중 일부를 인턴으로 채용하였고 한 또 조에서는 기업 담당자분과 함께 논문 작업까지 수행하여서 학회 발표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산학연계 교육 모형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교수의 개입 없이도 이 선순환 고리가 자동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는 도입기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차례 전체 과정이 진행되었고 아직까지는 저희 학과 교수님들의 역량으로 기업을 모집하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적응기에서는 아직 교수 역량으로 모델이 돌아가기는 하지만 학생, 기업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차 이제 불필요한 요소들은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도약기에는 저희 초기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시기로 졸업생들이 이제 기업과 학교의 다리가 되어 점차 선순환 고리가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10년 후는 안정기를 목표로 이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기업의 학생들이 직접 채용이 되고 또 각 기업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졸업생들이 교과과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또 프로젝트나 세미나를 진행하는 주체가 되어서 이제 최종적인 목표와 같이 산학 원팀이 되어 이 환류 체계가 자동으로 돌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혁신실 학생 데이터 워킹그룹의 AI 기반 교양 교과목 추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조은빈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데이터 워킹그룹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혁신실 산하 학생 데이터 워킹그룹은 빅데이터 기반 학생 활동 및 대학 인프라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교육 수요자 관점의 대학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합니다. 2023년 1기에 이어 저희는 2024년 2기로 활동하였으며 데이터 혁신실에서 제공해주신 IBM 워크숍과 세미나 등 역량 강화 교육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데이터 혁신실은 학교 내부에서 데이터 관리와 분석, 혁신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중심지로서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탐색해 데이터 기반의 대학 혁신을 위한 분석 과제를 발굴 및 분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교양 과목을 선택할 때 내가 들었던 과목과 비슷한 과목은 없는지, 또 나와 비슷한 친구들은 어떤 교양을 들었는지 등 다양한 고민을 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더불어 교양 과목 선택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제한된 선택지 내에서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 기존의 교과목 선택 방식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선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양 과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학문적 다양성을 장려할 수 있는 AI 기반 교양 과목 추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느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양 과목 선택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적 분야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우며 관심 있는 영역을 심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 선호 영역, 학업 목표, 진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교과목을 추천하며 학생 개개인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학업의 만족도와 성취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분석에 필요한 유의미한 변수들을 논의하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서에 데이터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들은 모두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 후 데이터를 취합하였습니다. 교양 과목 추천 시스템 개발인 만큼 저희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학번과 학과, 전공을 비롯해 학생이 수강 신청한 그리고 수강한 과목 정보를 알 수 있는 학생 정보 데이터, 강의 계획서 내의 강의 정보 데이터, 각 전공별 전공 교과목과 연관 있는 교양 과목
데이터와 각 과목의 W 키워드 분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합치고 분석의 용이한 형태로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약 17만의 23열의 분석용 최종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추천 모델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 먼저 어떤 모델들이 개발되었는지 간략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탐색 과정 중 학생들이 교양 과목 선택 과정에서 고민한 포인트들에 맞춰 유사 사용자 기반, 잠재 요인 기반, 전공 기반, 신설 교양 총 4가지로 개발하였습니다. 해서 이 4가지 모델들이 각각 어떻게 추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가상의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3학년 김순희의 수강 이력을 바탕으로 교양 과목을 추천받아본 결과 각 모델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제공되었습니다. 각 모델별로 어떻게 결과가 추천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유사한 신이들의 추천, 유사 사용자 기반 모델입니다. 나랑 비슷한 교양 과목을 들은 학우들은 무엇을 들었을까 궁금하고 그들이 들은 과목에서 추천받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모델입니다. 모델의 이름에서 느껴지듯 이는 학생의 수강 이력과 유사한 사용자를 찾고 해당 사용자가 수강한 과목에서 추천이 진행됩니다. 해당 모델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쉽게 이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추천받고자 하는 학생이 어떤 교양 과목을 수강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 학생의 수강한 과목이 3개 이상인 경우 유사도를 기반으로 수강 이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찾아 수강한 강의를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수강한 과목이 3개 미만인 학생들의 경우 전공별 인기 교양과 수강 과목이 유사한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줍니다. 위 조건들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위 10개 과목을 추천 결과로 제공해 주는데 이때 추천 진행 시 수강 제한 조건과 수강 대상에 제한될 경우 혹은 이미 수강한 강의의 경우 따로 필터링 해주어 추천 결과에는 나오지 않게끔 해주었습니다. 예시를 들어 어떻게 추천 결과가 나오는지 정보보호학과 이순희의 수강 이력을 기반으로 유사 사용자 모델에 넣어 어떤 추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학생은 서양 음악의 이해, 현대 건축의 이해와 같이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과목과 사진 디자인, 해피크라프트와 같은 미술, 예술, 디자인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한 것과 더불어 인터넷 윤리와 정치학 개론과 같이 윤리학과 정치, 사회학 관련 과목을 수강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사 사용자 기반 추천 결과는 기존 수강한 과목을 기반으로 확장된 과목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강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결과로 제시된 문학개론, 중국인 문학개론, 독일 문화 이해는 역사, 문화, 예술 과목을 수강한 사용자들이 이와 같이 문학 및 문화 과목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해 수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추천된 공동체와 윤리, 현대인과 영향은 수강한 인터넷 윤리와 비슷한 윤리학적 주제를 미생물의 이해와 유사한 생명과학적 주제의 과목을 수강한 것을 바탕으로 추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하지 않았지만 유사 사용자가 수강한 과목인 데이터 분석 기초 실습이 추천되며 프로그램과 관련된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슷한 교양 교과목을 들은 학우들의 수강한 과목에서 추천된 만큼 기존 관심사를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학문적 탐구를 도울 수 있는 과목들까지 추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관심 맞춤 추천, 잠재 요인 기반 모델입니다. 학생들 중 본인이 수강한 교양 교과목과 비슷한 과목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모델인데요. 사용자, 즉 학생의 수강 이력 속 잠재되어 있는 학생만의 선호도를 발견하고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모델입니다. 이 역시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쉽게 추천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트렁케이티드 SVD는 행렬분해 기법 중 하나로 데이터를 더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하는 잠재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학생과 과목 간의 관계를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설명할 수 있는 숨겨진 요인들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의 관심사와 과목의 특성 간에 어떤 잠재적인 연결관계가 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특정 과목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나 과목 간의 숨겨진 유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 요인을 추출해 추천 점수를 계산해 주는데 이 경우는 수강 이력이 3개 이상일 경우 진행이 되며
앞선 유사 사용자 기반 모델과 동일하게 수강 이력이 3개 미만으로 적을 경우 전공별 인기 교양과 수강 과목과 유사한 교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줍니다. 위 조건에 따라 이제 학생별로 상위 10개 과목이 최종 추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예시로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박순희의 수강 이력을 넣어보겠습니다. 박순희 학생은 현대 디자인A의 콘텐츠 제작 기초와 같이 디자인과 그리고 IT와 디자인을 접목한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고 데이터 분석 기초 실습을 수강해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 경험을 반영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 개인과 사회, 시민사회의 리더십 수강 이력은 사회와 글로벌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잠재 요인 기반 추천 결과는 학생의 수강 이력을 기반으로 더 세분화된 관심사와 잠재적 관심 영역을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공존윤리, 생활 속 인공지능 실습,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입문과 같은 과목은 IT와 AI 관련된 주제로 확장되며 기존 IT 및 프로그래밍 관심사를 강화합니다. 또한 창업을 위한 3D 프린팅 및 3D 모델링 입문과 메타버스의 세계는 이에 맞게 IT와 창업,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한 탐구를 장려합니다. 한편 소셜 이슈스 인 무비스와 이슈스 인 모던 코리아는 언어와 문화를 주제로 기존 인문학적 관심사를 확장하며 알고 보면 디자인은 예술과 디자인 분야의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수강 이력은 학문적 다양성과 실용적 학습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며 잠재요인 기반 추천 결과는 기존 관심사와 학습 경로를 심화하면서도 AI, 창업, 최신 기술 등 새로운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내 전공과 관련 있는 교양을 수강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전공 기반 맞춤 추천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는 가장 최신 연도의 교양 전공 로드맵 데이터에 따라 학과 전공별 교양 교과목으로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의 제1전공과 학년, 수강 이력을 고려해 추천 결과를 제공합니다. 학생의 소속 학과와 학년을 고려해 로드맵에 설정되어 있는 교과목을 추천하되 이미 이수하여 추천되는 교과목이 없거나 적은 경우 다른 학년의 교과목을 추천하는 학년별 가중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단과대학 자율전공, 자율전공 학부 등 전공 자율 선택제의 신입생의 경우 메뉴에서 학생이 선택한 학과의 로드맵 교과목을 추천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전공 로드맵 교양은 서울여자대학교 홈페이지 각 학과별 소개 탭에 교양전공 로드맵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입학할 1학년 사회복지학과 최순희의 경우 이 모델에 따라 본인의 전공인 사회복지학과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교양 교과목을 추천 결과로 제공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학기에 새롭게 신설된 교양 과목을 추천받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신설 교양 추천 모델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교양을 추천함으로써 새로운 교양 과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신설 과목에 대한 과목 정보를 함께 보여주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과목을 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1학기에 신설된 과목들입니다. AI와 함께 그리는 지속가능한 미래, NGO와 소셜 리빙, 신화와 인간과 같이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 개설된 새로운 교과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수강 이력이 3개 미만일 경우 기존 추천 진행 과정 속 다른 방식을 접목해 추천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추천 시스템은 학생의 수강 이력 기반이므로 수강 이력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부족할 경우 추천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즉 콜드 스타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강 이력이 2개 이하인 경우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전공별 인기 교양을 적용해 추천 결과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과목 자체의 특징을 분석하는 겁니다. 즉, 교양 교과목의 수업 내용이나 교과목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 특징이 비슷한 과목을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교과목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주고 이때 교과목의 토픽 키워드가 동일할 경우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해줍니다. 또한 전공별로 학생들이 많이 수강한 상위 15개 과목을 조합해 수강 이력이 없거나 적은 학생들에게도 추천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예시로 사랑의 인문학만 수강한 경영학과 김순희의 경우 본인의 학과인 경영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한 15개 교양 교과목과 사랑의 인문학과 유사한 과목 5가지 중 추천 결과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개발된 실제 장바구니 화면창입니다.
이번 주 22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바구니 입력 기간 동안 더욱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바구니 화면 탭의 하단을 보시면 저희가 구축한 최종 4가지 추천 모델에 따른 추천 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전공생의 경우 전공 기반 모델에서 학생이 선택한 학과의 교양 로드맵 과목 중 이순 과목을 제외한 1, 2학년 과목에서 추천을 진행하도록 드롭다운 버튼을 활성화해 추천 결과를 제공받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상단의 개설 과목 조회 조건에 요일과 교시를 추가해 학생들이 조금 더 손쉽게 본인이 선호하는 시간과 교시에 개설된 교양 과목을 찾을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학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추천에 대한 만족도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것이며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추적을 진행하며 추천 교양 과목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또 학원 및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양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양 과목이 추천되도록 다양한 추천을 제공할 것입니다. 작년 4월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정말 매 순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 값진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내 데이터를 직접 다루면서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상용화까지 한 경험은 정말 학부 4년 생활 중 잊지 못할 값진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도움과 아낌없는 서포트를 해주신 데이터 혁신실 분들과 실제 개발 및 상용화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보전산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1학번 조예원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 바롬 심화 종합 설계 프로젝트에서 김수영, 황유현 교수님과 함께 디어니어라는 소셜 비즈니스 창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는 시니어와 주니어 모든 니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이에요. 발표는 저희 디어니어 팀의 소셜 비즈니스 창업, 사업 개요, 서비스 소개 주요 성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34.5%로 점점 그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는 그 중에서 청년과 노인 세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1인 가구의 어려움 중에 특히 외로움과 식사 관련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보았는데요. 1인 가구의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외로움은 곧 사회적 고립, 우울증을 초래하며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정신건강 외에도 신체 건강 또한 청년 1인 가구들의 절반 이상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원인으로 청년 1인 가구들이 주로 간편식 구매, 배달 및 테이크아웃, 그리고 밀키트 등의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을 가설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이제 은퇴 이후에 돈과 건강, 외로움 등을 문제로 여가를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런 두 이해관계를 같이 니어니어라는 사업 모델로 엮어보았습니다. 청년 1인 가구가 니어니어를 통해 노인의 손맛이 담긴 음식과 노인의 편지를 주문 및 결제를 할 수 있게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에게는 따뜻한 집밥, 사회적 고립과 우울 완화, 위로를 전달하며 노인에게는 경제적 자유, 사회적 위치, 무력감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보통 시니어 이슈라고 하면 청년들이 노인을 이제 봉사한다라고 다가가기 쉬운데요. 저희는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역발상해서 노인이 외로운 청년의 곁에 있어주겠다라는 의미로 접근하였습니다. 즉, 저희 니어니어는 노년의 정, 인생이 담긴 음식과 메시지를 1인 가구에게 중개 및 판매를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청년들이 노인의 음식과 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온라인 통합 플랫폼의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굉장히 간단하죠. 로그인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이제 결제 및 픽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픽업이 완료되면 거기서 노인의 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보통 저희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죠.
배달 플랫폼에 들어가면 음식을 보고 주문을 하기 마련인데 저희는 요리사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브랜딩하여 우리가 사람을 주문한다고 더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누가 해주는지를 알고 먹으면 더 그 밥이 맛있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저희는 그런 감성적인 모델로 접근하였습니다. 요리사의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때 이제 그리웠던 집밥의 메뉴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잡채, 불고기 등등의 따뜻한 집밥들을 1,000원에 판매해 보았는데요. 음식 주문과 픽업이 완료되고 편지함에서 따뜻한 편지를 교환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만의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제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어요. 구내식당 35년 근무 은퇴하신 노인 요리사와 컨택을 진행을 하고 정식으로 저희 서비스를 출시하며 선주문 받은 후 음식 제작 및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단 3일 만에 주문이 마감되었으며 실제 작년 11월 11일 월요일 바로 민성교육관 2층 구내식당을 대관하여 1,000원에 점심밥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을 노인 요리사분께 모두 전달해 드렸는데요. 총 수익 24만 2,230원을 달성하며 지난 1차 파일럿 판매에 비해 2배가량 수익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편지 활용으로 편지의 접근성은 높이고 유대감은 그대로 유지하였는데요. 보시는 화면이 노인 요리사분이 직접 손편지를 작성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스캔을 해서 저희 플랫폼에 올리면 바로 아래에서 청년들이 편지를 답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메뉴의 구매자들이 따뜻한 편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실제 편지를 살짝 살펴보면 자취를 하고 있는 한 서울여대 학생이 집밥이 먹고 싶어서 신청하였는데 건강한 한 끼를 먹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를 보냈다며 할머니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라는 편지를 남겨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편지가 다시 또 아날로그로 저희는 인쇄를 해서 요리사분께 전달을 해드렸고 지속 구매 의향 설문에서 92.3%라는 높은 수치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4.5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청년과 노인 간의 성공적인 유대감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리사분 또한 다시 요리를 하면서 51명의 손녀딸이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손녀딸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또 편지까지 써주니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디어니어라는 사업을 통해 서울여자대학교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 헐트프라이즈 온 캠퍼스라는 국제 소셜 비즈니스 대회에서 최우수상, 서울여자대학교 SI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프로젝트 하는데 이런 크고 작은 교내 대회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학생들이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대회를 많이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젝트의 성과는 유네스코 코리아 임팩트 스토리스 서울여자대학교 공식 블로그 및 공릉동 안마을신문에 게재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며 저희에게도 큰 소감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책자에 없어서 발표화면 보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22학번 이지은 학생, 같이 디어니어 팀에 소속한 학생 말로는 저는 사실 개인주의가 강하고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 기회에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중고거래를 해서 10,000원이 하나 생긴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식 아동을 위해 기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디어니어 사업을 통해 기부하고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나눈 소감이 있네요. 요즘 제 주변에 취업과 식비 부담으로 힘든 시대를 살며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가진 청년 친구들이 참 많아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그런 친구들에게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름심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많은 응원과 지원을 해주신 김수영, 황유한 교수님, 그리고 이 발음 심화 프로젝트를 함께 하신 우리 학우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어니어 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마트 탄소 중립 애플리케이션 그린노원 기획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호주팀입니다. 저희는 발표를 맡은 한다은, 한도아입니다. 복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제작한 그린노원 홍보 영상을 보고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노원은 지역 상점과 기업의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탄소 배출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가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노원구 안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해. 둘째, 지역사회의 친환경 인식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셋째, 지역 상점과의 제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저희 팀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노원구 주민과 노원구를 활동 지역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와 애플리케이션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 다수가 노원구 환경 문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탄소 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기획에 확신을 얻고 아이디어를 구체해 나갔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원구는 교통 혼잡과 노후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상업지구와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장시간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 밀집 지역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지만 재활용 시설과 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상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과 경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원구 주민들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직접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실천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민들이 직접 탄소 중립 활동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린노원 기획 초반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업의 위기의식, 낮은 에너지 집약도, 시민들의 낮은 참여 기회 및 기회의 부재,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린노원을 통해 에너지 집약도 개선 및 탄소 배출량 감소, 지역 사회의 결속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총 3가지였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환경 가이드 제공, 커뮤니티 기능, 그리고 리워드 시스템,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리워드 시스템을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기능으로 설정하고 기획해 나갔습니다. 리워드 시스템은 환경 가이드와 커뮤니티 기능의 장점을 강화하고 지역 상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리워드 시스템 기획 과정에서 친환경 교통수반, 미션 기반 리워드, 환경 이벤트 기간의 리워드 확대, 환경 관련 행사 참여 리워드, 상점 홍보 등의 기능도 함께 고안하였습니다. 리워드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노원구 주민의 친환경적 행동 변화, 경제적 활성화, 탄소 배출량 감소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그린 노원의 리워드 시스템은 노원구 주민의 친환경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 중립 행동 실천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린 노원의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탄소 중립 실천 미션을 시행하면 리워드가 지급되고 지역 내 상점에서 리워드를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그린 노원의 정보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로그인 화면에서는 개인 회원과 기업 회원으로 나누어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바의 5가지 기능으로는 홈, 그린맵, 탄소 배출량, 커뮤니티, 지역 캘린더가 있습니다. 각 기능의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보면 지역 특성 사업자, 즉 지역 상점은 광고료를 지급하여 그린맵 내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는 커뮤니티 및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ESG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에게서는 앱 내 배너 광고를 통한 광고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린노원 앱의 프로토타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린노원 앱의 마스코트 노노는 노원구 상징나무인 은행나무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이때 은행나무는 무한한 발전을 상징합니다. 각 기능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그인 기능은 개인과 기업 회원으로 나뉘며 간편한 회원가입과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인 화면은 매일 제공되는 친환경 미션을 완료할 경우 마스코트 캐릭터 노노의 레벨이 올라가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리워드 창에도 매일 탄소 중립 실천 미션이 제공되는데 이때 주어지는 미션을 완수할 경우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미션 인증은 QR, 카드 명세서, 사진 총 3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 내의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기라는 미션이 있다면 사용한 텀블러 사진이나 혹은 가게 직원에게 QR로 인식하는 식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미션은 텀블러 사용, 채식 식단 실천, 대중교통 이용이며 사진 인증은 고지서를 촬영할 경우 머신러닝을 통한 학습으로 텍스트를 탐지하여 인증이 완료되는 기술적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그린맵입니다. 지도에는 노원구 내의 다이용컵 해수지, 산책 코스, 그리고 화폐 사용 가능 상점 총 3가지가 표시되는데요. 특히 화폐 사용 가능 상점은 리워드로 얻었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회용컵 회수지 운영은 기존 리유저블 컵 반납기의 운영 방식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그린노원 카드는 삼성페이처럼 내 정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탄소 중립 활동으로 얻은 리워드는 화폐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시 원래 가격보다 200~300원 정도 더 높게 책정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추가 금액은 앱 운영 비용으로 마련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은 리워드 가능 입점 상점에 대한 광고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전기 그리고 가스 사용량을 확인하고 탄소 배출량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동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탄소 절감량은 사용자가 앱에서 실행한 탄소 중립 미션 수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인 커뮤니티 기능은 주민 간 소통과 환경정보 공유의 장으로 입점 가게나 축제 운영진의 홍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기능인 지역 캘린더에서는 친환경 프로그램과 축제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한 예약은 내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발 방향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단기 목표는 탄소 중립 공모전 실행팀으로서 노원구 산하기관의 결과물을 제출하여 발표를 완료하는 것이었고 현재 목표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로는 실제로 그린노원 앱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표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상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드렸었고, 그중 상점이 바라본 효과와 가능성을 주제로 투유기프트의 이태경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았을 때 최근 지역 화폐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혜택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지역 화폐 장기 사용 동기 제공, 상점 비용 부담 완화 및 혜택 제공, 그리고 고객 유치 가능한 사업가의 협력, 이렇게 3가지로 뽑았습니다. 그린노원의 오픈 스펙과 개발 스펙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분들과 개발 관련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백엔드 전문가 박수정님, 앱 개발 전문가 황윤희님, 그리고 프론트엔드 및 디자인 기획 전문가 문현미님, 이렇게 3분과 자문을 진행한 결과 난이도가 다소 높을 수 있으나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후추팀은 그린노원 어플리케이션을 4개월 동안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해당 경험을 통해 저부터 작은 실천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로부터 미에게 그리고 나에게까지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롬미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식품공학과 21학번 김은서입니다. 목차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미로부터 미를 선물하는 저희는 프롬미입니다. 프롬미는 쌀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을 업사이클링하는 친환경 코스메틱 브랜드로 나와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뷰티 라이프를 실천합니다. 프롬미팀은 환경보호와 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결성되어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환경 문제 해결과 자원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롬미팀은 이 중 미강의 처리 과정에 집중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롬미팀은 식품공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등 5명의 다양한 학과의 학우들이 결성되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제품 기획과 개발, 그리고 마케팅까지 일련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올인원 팀입니다. 혹시 미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미강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강은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벼의 8% 정도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강은 감마 오리자놀, 피토케미컬 등 쌀의 영양분 95%를 함유하고 있는 고영양 식품 부산물로 탁월한 보습감, 항산화 효과, 그리고 피부벼 강화 등 피부 미용에 매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미강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재활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연간 약 40만 톤가량의 미강이 발생하고 있지만 발생량 대비 미강의 재활용량은 4%, 미강을 연소하고 매립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은 약 17만 톤입니다. 프롬미는 때문에 이러한 사회 문제에 집중하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자원의 선순환과 식품 부산물 인식 개선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친환경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2023년 11월에 런칭하여 2024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동아리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한 끼 수업을 출시를 시작으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IR 대회 등에 수상하며 현재까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내 창업 동아리 활동과 외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프로젝트 기금 마련과 함께 전문 멘토링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현재 이천시에 위치한 농가와의 협업을 진행하여 원재료인 미강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 기획과 개발이 가능한 생산처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미만의 독창적인 비누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패키지 제작을 통해 제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시제품 제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저희의 최종 제품인 한끼소비 완성되었습니다. 한끼소 비누는 소비자분들의 피부 타입과 고민을 비롯한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제품은 유분기와 트러블 개선을 위한 항미 제품, 제품의 보습감을 강조한 백미 제품 총 2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각 제품은 피부 타입에 맞춰 최적화된 성분을 함유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한끼소은 자연 유래의 성분인 쌀뜨물, 미강 분말, 그리고 흑미 분말 등 다양한 원료를 조합하여 제작된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분들에게 맞춤형 케어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한끼소 100g 기준 플라스틱 사용량은 0g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실현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였으며 All of Life, 저희의 슬로건의 의미를 반영하여 쌀알 모양이 연상되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통해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시행하여 사회적 임팩트를 더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환경 친화적 태도를 기르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6세에서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강 가루가 포함된 친환경 샴푸바를 제작하는 등의 아동 대상 교육 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한끼소 펀딩 결과 펀딩률 467%, 알림 신청자 수 236명, 고객 만족도 4.85점을 달성했습니다. 한끼소 미주 이상 사용 고객 총 3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55.6% 매우 만족, 33.3% 만족이라는 높은 만족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품 세정력 94.3%, 피부 진정 효과 89.4%, 그리고 편리한 사용감 94.5% 등 소비자분들의 주요 니즈인 보습감, 세정력, 사용감 등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 교육 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 98%, 사회적 책임감 증대 96%, 식품 부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 89% 등 아동들의 높은 이해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프롬미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을 실천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 위치한 지역 농가와의 원재력 조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추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 기획 및 개발을 진행하여 브랜드 제품군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컬 브랜드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미강 재활용량 증가시키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보호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프롬미팀은 앞으로도 미강을 재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선도하며 개인을 위한 혁신적인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미로부터 미에게 그리고 나에게까지 전달합니다. 프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